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우경 교수입니다. 동시에 연안해양관측연구실이라는 작은 연구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는 해양관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제가 지구에서 가장 끝에 있는 남극 지역을 방문해서 해양 관측을 했던 그 당시의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방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저는 인하대학교 부임하기 전에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 북극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해양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외에도 제 연구 주제는 아래에 써 있듯이 우리 연안 지역, 해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식 퇴적 문제, 그리고 부유 물질의 이동 문제, 그리고 극지 해역에서의 해양의 순환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일단 해양의 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해역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관측 장비들을 대표적인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끝으로는 현재 해양학이 아니라 앞으로의 해양학, 10년 후 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해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3명의 사람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1명의 애완견이 저기 배 위에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나 개 가운데서 혹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좀 특이한 사람. 네. 저 한 명이 그 얼굴을 바다에 넣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은 지금 물 속에 머리를 박고. 뭐 생물 같은 걸 혹시 찾고 있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이 사진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 네, 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 차례 던져봤는데 열의 9분 정도는 이 앞에 있는 이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가끔씩 한 분씩 이 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분이 뭘 하시냐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물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뭔가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해양학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우리 인류가 바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물속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물속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건데, 당시는 장비가 없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다였어요. 그게 이제 관측의 시작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처럼 머리를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 대신 장비를 집어넣죠. 좋은 장비를 넣게 되면 해양 관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인류의 해양학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해양학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이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영국에 있는 군인 제임스 쿡이라는 해군 장교가 아마 우리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해양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무슨 과학 목적보다는요 어떤 식민지 탐사랄지 새로운 어떤 공간을 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많이 했던 이제 그 시절의 이제 분입니다. 그래서 총 3차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인 해양 탐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록된 이제 최초의 해양학자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임스 쿡을 이야기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과 관련된 탐사를
언제 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던지시는데 역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해양학의 역사를 보았을 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해양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중심의 군인들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민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해양학이 발전하는데 그 중심이 이제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럽 못지않은 해양 과학 강국으로 지금 발돋움했는데요. 1800 후반에 그 챌린저호라는 배를 이용해서 영국이 광역적인 과학 해양 탐사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조선 말기였죠. 네. 전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시절에 영국은 배를 건조해서 이 지구에 있는 바닷속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해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이제 연구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사실은 앞서 보여드렸던 제임스 쿡은 과학 연구라기보다는 조금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영역 개척에 주안점을 줬고요. 챌린저호는 이제 과학 목적을 중심을 가지고 탐사를 진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학 입장에서 보았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말씀드릴 분은 난센이랍니다. 프리츠호프 난센이라는 분인데요. 노르웨이 분입니다. 노르웨이 분이고요. 사실 이분은 해양학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동물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동물학, 생물학 분야의 동물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너무 능력이 출중하여 동물학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극지 탐험도 하시고 해양학도 하시고 심지어 외교관도 하시고 거의 뭐 해양학 분야의 다빈치 같은 사람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셨고요.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분은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노벨상. 우리 해양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해도요 받을 수가 없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 뭐 의학상, 뭐 경제학상 다 있죠. 노벨 해양학상은 없거든요. 근데 난센은 해양학자로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기억할 만한 이제 분입니다. 물론 해양과학을 한 것 때문에 받지는 않으셨고요. 이분이 하셨던 이 외교관의 역할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양학자 중에 노벨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 노벨상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보면요, 이 프리츠호프 난센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역할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1922년에 수여한다라고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해양학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난센 학자 분이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해양학 관련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따로 없으셨는지? 단독으로 받으신 분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분야에 해양학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사건 중에 하나는 2007년일 겁니다. IPCC라는 국제 조직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IPCC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범정부적인 패널이라는 이제 기후 변화를 다루는 조직인데요. 그때 IPCC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구 과학자, 특히 해양학자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부통령하셨던 엘 고어가 대표로 가서 상을 받긴 하셨지만 그 이면에 IPCC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가운데서 많은 해양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 바라건대 정말 바라건대 이 노벨상 분야에 이 지구과학 분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속 세대들 가운데서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현 단계에서는 난센 이후에 단독으로 해양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 이분이 또 발명을 잘하셨어요. 발명을 잘하셔가지고 지금도 이분의 이름을 딴 그 난센 바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측하는 장비인데요. 여러분 수심 100m, 뭐 200m에 있는 물을 뜨고 싶잖아요. 궁금하니까. 아까 이렇게 머리를 물속에 넣는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궁금하니까 만약에 특정 수심에 물을 뜨고 싶을 때 어떤 장비를 쓸지 사람들이 고안을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만든 장비가 이 난센 바틀입니다. 그러니까 추를 달아서 내리고요. 그래서 메신저를 딱 내리면 특정 수심에 도달했으면 그 도달한 바틀을 탁 닫아가지고 회수할 수 있게 만든,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그 바틀을 처음으로 고안해냈고요. 이 바틀이 나중에 저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니스킨 바틀이라는 제품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니스킨 바틀의 가장 초기 버전을 1800년대 난센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대단한 발명가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해양 역사는 이 정도로 이제 조금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해양학에서 쓰여지는 다양한 관측 장비가 있는데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선택적으로 관측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써 있듯이 해양학 관측의 기본은 CTD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실 때 기억하셔야 될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CTD입니다. CTD고요. C는 이제 컨덕티비티입니다. 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많이 전도되어지느냐, 그 전도도를 의미하고요. T는 온도, 수온을 의미하고요. temperature. 그다음에 D는 depth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생수를 물에 담고 그 양 끝에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요.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물에 이제 일종의 염분 성분을 이제 추가하게 됐을 때 전기가 통하는지, 아마 그 기초적인 실험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소금을 타면 전기가 잘 전달되어지는 그 기억이 날 겁니다.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짠지, 짜면 짤수록 전기의 전도도가 증가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얼마나 짠지를 직접 재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직접 재는 대신에 전기 전도도를 재고요.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놓은 관계식을 통해서 이 물이 얼마나 짠지, 그러니까 염분의 값이 얼마가 있는지를 역으로 환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전기 전도도만 알면 물이 얼마나 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온은 우리 이미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재는 장비는 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고 아마 공간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다 온도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온도와 관련된 센서는 너무나도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고요. 다만 우리 해양학에서 쓰는 수온 센서는 훨씬 더 정확도가 좋습니다. 소수점 셋째, 넷째짜리까지 잴 수 있을 만큼 아주 정밀한 이제 수온 센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심, depth,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depth는 이제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잴 수 있습니다. 물 속의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압력값을 저희가 수심으로 환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TD를 가지고 해양의 물성,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을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 값을 가지고 물의 밀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물이냐, 얼마나 가벼운 물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CTD를 아까 제가 잰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럼 과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 CTD를 재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빙연구선 아라온에 탑재되어 있는 CTD 장비입니다. 제가 실제 예전에 국제연구소에 있을 때 운영했던 장비이고요. 이 CTD 장비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긴 장비예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정말 다양한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바닷물이 들어가고 여러 센서들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 통과되는 이 과정상에서 다양한 해양의 물성을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CTD입니다. CTD이고요. 그리고 CTD 위에 보면 이렇게 물탱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저게 24개의 바틀이 원형을 이루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세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CTD와 이제 물을 뜨는 샘플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비를 저희가 실제 배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자료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이 이쪽에서 들어가서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장비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 장비들, 센서들 거치는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컴퓨터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CTD에서 이제 그 염분과 수온은 이제 센서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 뎁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압력을 가지고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게 환산이 되는지 간략하게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압력은 사실 좀 쉬워요. 그 우리 압력계를 보게 되면요, 이런 오일 체인버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오일 체인버, 그러니까 오일 방이죠. 오일로 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그 위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오일 체인버가 이렇게 눌러지겠죠. 눌러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감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0m가 물 위에 놓이면요, 1바만큼 증가가 돼요, 압력이. 다르게 얘기하면요, 수심 1m당 1데시바가 증가돼요. 그래서 그 압력에 가해지는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계를 통해서 수심을 알고요, 이제 전기 전도도를 통해서 염분을 아는 이제 그런 원리로 CTD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한번 운용되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일한 쉐빙선인 아라오너에서 CTD 장비를 이제 물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상황입니다. 내려갈 때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면 이 바틀들의 뚜껑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현재 24개의 바틀들이 이렇게 원형을 이루면서 뚜껑이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내려가고요. 아래쪽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CTD 센서들이 다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닉네임인데요. 이 샘플러들 24개가 물속에 딱 들어갈 때 방금 열려있는 이 공간으로 물들이 이렇게 분출이 되어지는 장면들이 순간 포착이 되면요, 마치 이렇게 장미 꽃잎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로제 샘플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미 채수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간 포착을 하면 이제 그런 이쁜 장미잎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수심은 이제 와이어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한 6,000m 정도 수심까지 저 장비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내려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컨트롤 룸인데요. CTD에서 와이어를 통해서 전기 신호들이 이제 컴퓨터로 다 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그리고 그 각 장비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게 되어져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수심에 이제 저 샘플러를 정지를 시키고 전기 신호를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뚜껑이 자동으로 닫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m를 원하면 100m에서 클릭을 하면 100m의 물을 뜰 수가 있고요. 500m를 원하면 500m에서 클릭을 하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난센보다는 훨씬 더 진화했죠.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저희는 마우스 클릭만 하면 원하는 수심의 물을 얼마든지 뜰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 컴퓨터상 화면을 이제 제가 캡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되게 복잡하죠. 정말 복잡합니다. 센서가 열 몇 개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출될 수 있는 우리 해양학 정보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CTD, 수온, 염분, 그리고 수심, 그리고 용존산소, 투과도, 그리고 클로로필 등등등 한 열 몇 개 이상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파란색 선이 이제 수온이거든요. 수온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빨간색 선은 이제 뭐죠? 염분, 얼마나 물이 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현장에서 계신 이제 그 우리 해양과학자들은 저 프로파일 정보를 보면서 어디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물 채수를 어느 깊이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요 CTD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CTD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 프로그램 화면에 보면은 뭐 템퍼러처도 뭐 1, 2가 있고 썰리니티도 1,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씩 센서가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사용을 네, 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배를 운용하는 과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아라우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운용하는 비용이 거의 1억이에요. 하루의 사용료가.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장비들을 2개 이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를 썼을 때 그 정보가 오류를 포함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2개를 페어를 해서 재요. 그래서 2개의 값이 차이가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저희가 크루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을 때 템퍼러처 1, 템퍼러처 2, 셀리니티 1, 셀리니티 2. 그러니까 센서가 2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사용할 때요. 네. 1번 자료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2개가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에러 레인지보다 좁은 범위에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만약에 2개 값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크루즈가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1번이 맞는 건지 아니면 2번이 맞는 건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2번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번을 사용하고요. 2번 센서는 이제 제작사에 보내서 이제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오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CTD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CT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또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센서들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여기 군산 지역에서 CTD 옆에 다른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CTD 이외에 다양한 이런 해양 변수 값들을 이제 관측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 관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CTD를 내리게 되면 특정 장소에서 한 번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수직 구조를 보게 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장소는 고정해 놓고 이걸 긴 시간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온, 염분 정보를 1년 동안 보고 싶어요. 특정 깊이에서. 그렇다고 1년 동안 배를 세워놓고 그 CTD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그 CTD에 고정형 CTD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CTD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요. 제가 예전에 20개 넘는 CTD를 동시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의 CTD가 한 1년에서 길게는 배터리가 지속이 되어줄 수 있다면 2년 정도까지는 수온 영분 정보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작은 컴퓨터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메모리 칩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났을 때 회수하면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모양의 CTD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해양 정보 가운데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얼마나 빠르냐라는 거거든요. 유속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 개울에서 유속 알아보려면 이렇게 나뭇잎 던지면 되죠. 나뭇잎이 그렇죠. 그래서 초시계가 있으면 한 5m를 얼마 만에 가네. 뭐 그러면 유속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이상 그런 식의 관측을 해양학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선진화된, 조금은 기술을 이용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펠러 타입을 썼어요. 프로펠러 타입.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1초에 몇 번 회전하느냐를 가지고 유체 유속을 쟀었는데 그것 또한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고안해냈고요. 1980년대 이제 해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군사 목적 이외에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세상에다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음향 도플러 유속계랍니다. 영어로 치면 이제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요, 수중 전체의 유속을 한 번에 잴 수 있습니다. 바닥부터 수심까지. 대단하죠. 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얘가 한번 핑 한번 쏘면요, 바닥부터 표면까지 유속이 한 번에 기록이 되는 장비입니다. 대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조금 고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ADCP는 다양한 모양의 ADCP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측정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높은 해상도를 갖는 유속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장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적절한 주파수와 적절한 배터리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ADCP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유체의 유속, 바다의 유속을 재는 장비는 ADCP, 우리 음향 도플러 유속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음향 도플러 유속계를 차디찬 남극 바다에 2년 넘게 물속에 넣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고정형 CTD 그리고 ADCP를 장기간 계류를 해서, 계류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오랫동안 묻어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묻어놓고 2년이 지난 후에 회수해서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자료를 분석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조그만한 구 안에 파란색 마크가 되어 있는 게 저게 ADCP입니다. 저 ADCP가 위로 향하면서 음향을 쏘고요. 그 위쪽에 있는 모든 수층의 유속 정보를 다 잴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ADCP가 부착이 되어져 있죠. 여기도 ADCP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기간 장비를 계류시키고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설명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그리고 장기간 그 관측한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그 계획된 회수 방법 외에는 뭐 플랜 B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전혀 회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그 장비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사라진 경우입니다. 사라진 경우는 뭐 동물의 공격이나 아니면 얼음이 휩쓸고 갔을 수도 있고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경우, 그 경우가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플랜 B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다행히 첫 번째 케이스, 있는지는 파악은 했으나 신호가 뭔가 전달이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는데 안 되면 플랜 B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배에 일종의 이렇게 트롤 한다고 그러는데 긁는 이런 장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광물 채취하듯이 긁어 올리. 그렇게 되면 장비는 많이 훼손이 돼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메모리 칩은 저희가 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 장비는 망가질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칩은 회수하자. 왜냐하면 자료는 소중하니까요. 장비는 돈을 주고 다시 사면 돼요. 물론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엄청난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의 경우에는 그 장비에 데미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회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장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받지는 못하나요? 요즘은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넣고요. 2년 지나서 건지면 그 2년 동안 자료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2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또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우리 팝업V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캡슐을 여러 개를 달아요.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넣어놓고요. 걔가 예를 들면 한 3달 지나면요. 걔가 팝업이 돼요. 올라와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위성으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잰 자료는 이거예요라고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팝업 부위가 또 기록을 하잖아요. 걔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중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리얼타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준 실시간 정보라고 보면 좋죠. 그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 2년 지나서 갔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중간에 올라온 팝업 부위 자료를 가지고 부분 자료는 저희가 획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그런 식으로 약간의 준 실시간으로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가끔 우리가 바닥에 있는 퇴적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할 수 있죠. 모래일까? 아니면 머드일까?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다이버한테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얕은 수심은 가능해요. 뭐 10m 정도면 다이버에 가서 좀 떠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수심이 뭐 100m, 1000m 되면 할 방법이 없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그랩 샘플러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웨지 모양의 샘플러를 내려가지고요 바닥에 닿는 순간 이렇게 딱 닫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쓰는 퇴적물 채취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랩 샘플러는 표층만 될 수 있어요. 한 30cm 정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깊은 곳에 퇴적물이 무엇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m, 한 2m 정도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쓰는 것이 이제 그래비티 코어라는 겁니다. 그래비티, 중력이죠.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유낙하를 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그 퇴적물 바닥이 아주 소프트하면 한 2m, 한 3m 정도까지는 충분히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회수해서 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한 1m에서 한 3m 그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럼 더 깊게 보고 싶죠? 더 깊게. 그럴 때는 이런 걸 써요. 피스톤 코어라고요. 여러분 주사기 아시죠? 피스톤. 우리 주사기를 이렇게 쭉 빨아당기면 퇴적물들이 쭉 올라오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똑같은 이제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추를 내리고요. 여기에 이제 피스톤처럼 주사기를 당기듯이 쭉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퇴적물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방법보다는 훨씬 더 깊이 채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스톤 코어를 쓰면 뭐 한 5m 이상, 심한 경우에는 10m 정도의 퇴적물도 우리가 실제 채취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시추를 하면 됩니다. 시추. 석유 시추하듯이 시추를 해도 되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사실 우리 해양과학자들이 그렇게 흔히들 쓰는 장비는 아닙니다. 시추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제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조금은 고해양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일반적인 배에서는 이 정도의 코어를 가지고 바닥에 있는 퇴적물 정보를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비 중에 하나가 세디멘트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떠 있는 입자들이 무엇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유속이 약해지면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깔때기 밑에 조그만한 이런 바틀들이 있어요. 바틀도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고요. 저 안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설치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저 바틀들이 딸깍하고 돌아가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닫히고 두 번째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딸깍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바틀을 12개를 넣으면요. 12달 동안 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이후에는 뭐 보름, 뭐 얼마든지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틀의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장기 계류를 할 때 아까 제가 계류라는 단어를 썼죠. 오랜 시간 동안 특정 공간에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장비를 묻어두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위에서 떨어진 입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입자의 크기나 떨어지는 입자의 양은 계절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층에 활발한 해양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체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춥거나 그 동물들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입자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트랩 속에 다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들 쓰는 장비인데요. 특히 이제 플랑크톤이 어떻게 조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봉고넷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 봉고라는 악기 아시죠? 봉고. 이런 조그만한 북처럼 생긴 것들이 양쪽에 있죠. 그래서 치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이 네트가 이제 그렇게 봉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봉고넷이라고 이제 흔히들 불립니다. 그래서 저 봉고넷은 배 뒤쪽에 설치를 하고요. 배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토잉을 하게 됩니다. 토잉하면서 이 봉고넷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플랑크톤들이 네트에 걸러져서 그 지역에 어떤 플랑크톤이
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게 이제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하이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는데 그거는 이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다루지 않고요. 입문하시는 분들, 우리 해양 관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정도 장비, 기초 정도 장비 정도를 이해하시면 어디 가서 해양 관측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CTD 제일 중요하고요. 유체 요속은 ADCP, 그렇죠. 그리고 그랩 샘플러, 퇴적물, 그리고 세디멘트 트랩, 그리고 이제 봉고넷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가벼운 주제로 조금 넘어갈게요. 제가 실제 조사를 이제 많이 다닌 적이 있죠. 가까운 연근에도 있고요. 저 추운 남극, 북극도 갔던 경우가 있는데 그 가게 되면 우리 해양학자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뭐 희노애락이 있죠.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그 관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타이틀에 써놨는 제목이 관측의 시작과 끝은 스테이션의 설정이다 이렇게 돼요. 정점의 설정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배를 어디다 세울 거냐는 거예요. 배를.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면 파킹장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잖아요. 우리 관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에 도달을 하면 정점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배를 세우고 거기서 많은 장비들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요. 이 스테이션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출항하기 전에 여러 동료들이 모여서 이번 항해는, 이번 크루즈는 어디에 가서 뭘 할지를 미리 다 정하고 갑니다. 그 정점의 개수가 정해지고요. 그 개수에 해당되는 수심의 정보를 가지고 어느 항목을 관측할 건지를 미리 정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항상 이상적인 상황에 맞닥뜨리지는 않거든요. 날씨가 나쁠 수도 있고요. 특히 남극과 북극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얼음이 덮여 있으면 배가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점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이 스테이션을 설정하는 그 일로 마감이 지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연구에서 정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점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있으시다면 뭔지? 네, 이건 사실 사냥꾼의 마음이에요. 사냥꾼의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사냥꾼은 자기가 잡고 싶은 타겟이 있잖아요. 그게 물고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동물일 수도 있는데 잘 나타나는 공간에 가서 사냥꾼이 숨어 있어야지 좋은 사냥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해양학자도 스테이션을 정할 때 사냥꾼의 마음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이 잘 일어나는 곳을 이제 정점으로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구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과거 자료들이나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 정점이 최적의 정점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정점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점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뭘 보고자 하는지, 뭘 규명하고자 하는지 목적에 맞는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정해지면 거기에 그러면 뭘 측정할 건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사냥꾼의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14년에 서남극에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다녔던 배 트랙 라인입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빨간색 선이 이제 배가 다녔던 좌표를 이제 연속적으로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해안에서 울릉도 독도를 탐사한다고 그러면요, 이 배 정선 라인은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바둑판처럼요,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정선이 나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배의 속도가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자동차 내비 찍듯이 예상 도착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음으로 덮여 있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이틀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데 못 가고 둘러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10트랙처럼 저렇게 복잡한
크루즈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해양 관측을 할 때 해양학자는 기록에 아주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혹시 일기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의 기록이 일기장이잖아요. 해양학자는 자기가 탐사하는 동안 수행한 모든 일을 종이에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에 쓴 것을 이제 디지털로 이제 로그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남극 탐사할 때 썼던 제가 기록했던 탐사 기록 요약본 첫 번째 페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월 며칠 날 좌표가 있어요. 위경도 어디에 가서 몇 시에 뭘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뭘 했고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병명이나 진단을 할 때 다 영어로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소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 기록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문으로 쓰기보다는 영어로 써야지 이 파일을 전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 기록을 받은 미국에 있는 우리 동료 과학자가 뭘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학자는 이런 기록에 되게 강해야 됩니다. 실제는 연필로 쓰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항해가 중간에 조금 정리가 되어지면 중간중간에 이런 디지털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해양학자는 기록에 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어떻게 로그북을 기록할 때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작성 요령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후에 나중에 혹시나 그런 관측을 떠났을 때 로그북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좀 더 후에 바람직한지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 로그북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기록을 다 담아야 됩니다. 시간 정보, 공간 정보, 그리고 사용한 장비. 이 기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자료값이 원했던 아니면 예상했던 값보다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낮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보, 그 신호를 실제 리얼 값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에 제가 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야 됩니다. 그게 설령 실수한 상황일지라도 실수한 걸 써놓으면요. 나중에 그 자료를 해석을 할 때 그 실수를 반영하여 그 자료를 쓸 건지 말 건지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해양학 분야에 처음 접하는 우리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니까 덮어버려요. 혼날까봐. 이제 그게 나중에 더 큰 과오를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벌어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로그북을 쓰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배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꼭 문제가 꼭 발생해요. 이게 끝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꼭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씩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씩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철주야 좀 노심초사입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지. 근데 제 경험으로는 꼭 한 번씩은 그런 장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운이 좋다면 그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아주 고가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는 전략은 항상 2세트의 장비를 가져갑니다. 문제가 나면요, 그냥 문제난 장비는 제거하고요, 새로운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본국에 돌아와서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TD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항상 2세트의 CTD를 배에 실어 놓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하지 않고요, 빨리 새로운 CTD를 교체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저희가 씁니다. 우리 해양학 하다 보면, 특히 극지를 가다 보면 조금 추운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운 해빙에 내려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저 크루즈 할 때 노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인지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은
북극 해빙에 내려가지고요. 해빙에 있는 얼음을 샘플을 해서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 그 해빙 속에 다양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어떤 성분이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스코어를 이제 획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장비를 이제 얼음판 위에 내려가지고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정보, 바람 정보랄지 GPS 정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기록을 하게 하고요. 그 정보를 위성통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문자로 주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설치해 놓은 장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래요. 여기서 설치를 해놨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런 장비들이 얼음판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추후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회용입니다. 물론 고가긴 하지만 저걸 회수하러 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보통 한 짧게는 한 2, 3개월, 조금 운이 좋다고 하면 얼음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그 이상의 정보를 우리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헬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헬기를 통해서 장비를 또 회수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저희가 실제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물 속에 2년 동안 묻혀놓았던 그 장기 계류해뒀던 장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되게 긴장이 됩니다. 2년 동안 잘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씩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서 묶어놨던 스위치를 풀게 합니다. 열쇠가 잡혀 있는데 그 열쇠를 저희가 이미 어떤 신호를 주면 이렇게 풀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이 지금 그 물 위로 올라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이제 360도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때가 제일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올라오면 엄청난 환호가 터지죠. 왜냐하면 2년 동안의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우리 연구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해양학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의 해양 관측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관측 장비 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물론 미래에도 아마 장비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그 기술을 점점 발달시킬 텐데, 그럼 향후 100년, 좀 가까이 온다고 하면 향후 한 20, 30년 동안 어떤 해양학이 발전할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륙이 있죠. 뭐 흔히들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5개의 큰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대륙이 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세계 지도를 보셨을 때 한번 봐보세요. 육지는 다 떨어져 있어요. 육지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바다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바다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닷물은 어떻게든 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대양 6대주 중에 빠져 있는 대륙이 무엇이냐면요, 남극이라는 대륙입니다. 이제 7대주가 되어야 되겠죠. 7대주가 되어야 되겠죠. 심지어 남극에 있는 바다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에 있는 물이 이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하려고 하면요, 모두 연결된 이 공간에서 다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 전 세계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전하겠습니다. 육지는 다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6대주가 딱 되는데 5대양은 어떠한 구분으로 해서 이렇게 5개를 나눴는지. 그냥 육지를 기준으로 나눈 거죠. 네, 그러니까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큰 스케일의 바다를 기준으로, 우리가 태평양 그러면 아시아 쪽 서쪽에 있고요. 이 동쪽으로는 저기 북아메리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육지 기준으로 바다의 이름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어떤 다른 룰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향후의 방향은요, 3가지 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첫 번째, 자동화. 두 번째, 무인화.
세 번째, 빅데이터화. 아마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제 기계한테 시키는 거죠. 기계한테 시키는 거고요. 우리 자동차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택시 운전사들이 열심히 운전하죠. 택시 운전사는 사라질 직업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요. 100여 년 전에 인력거 모시던 분들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인력거 모시는 분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아마 택시기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해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면 더 이상 배를 몰고 가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인화, 방금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건데요. 이제 사람 없이 장비들이 자율적으로 기동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조금 장비가 있죠. 저게 이제 글라이드라는 장비인데요. 저 장비가 그 자동화 무인화의 한 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좌표를 주면요, 저 장비는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시킨 대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올라왔을 때 자기가 획득한 정보를 우리에게 위성을 통해서 쏘아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좌표가 안 맞으면 새롭게 수정된 좌표를 가지고 궤도 수정을 하는 위성처럼 좌표를 수정해 가면서 사람이 미션 준 대로 움직이게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발전될 것 같아요. 더 발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화. 요즘 세상이 AI 그러면서 모든 게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빅데이터 학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예가 해양과학일 겁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다 데이터화할 수 있어요. 그걸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하면요, 더 빅해질 거예요. 점점. 그래서 빅데이터화하는 정보들을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지구의 과정들,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더 자세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글라이드인데요. 이게 제가 남극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물속에 던져놓고 한 2주 정도 동안 우리가 준 미션대로 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리고 2주 있다 내가 여기 올 테니 너 여기로 와 했더니 그 좌표에 우리가 만났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요. 얘를 회수를 해서 걔가 그간 기록했던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게 혁신적인 거죠. 사람이 손으로 내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슬라이드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 넣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역할을 기계한테 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에 있는 해양에 무인 관측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아고라는 장비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저 장비가 이제 아고인데요. 저 장비가 대략 한 3,800개 정도 지금 현재 떠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고 있고요. 저 장비는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요.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올라오면 정보를 위성으로 전송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해역에 다 이 아고가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 국가에서 조금씩 십시일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고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에 보면 동해안 지역에 보면 까만색 점들이 보이죠.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뿌려놓은 아고 정보입니다. 저 정보들은 이제 공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유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게 공적인 재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해양학은 어떻게 될 거냐? 쉽게 이야기하면요, 배 안 타는 해양학 시대가 올 겁니다. 배 안 타는 해양학. 왜냐하면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해양학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데 아주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림이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배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십타임, 배 운영 일수입니다. 검정색 선은 이제 큰 배, 글로벌 스케일의 배의 운영이고요. 그 파란색하고 초록색은 지역이나 연안, 상대적으로 육지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배 운항 일수인데요. 글로벌 스케일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 제가 표시했듯이 이 육지 근처에 있는 연안 지역, 특히 이지 안쪽에 있는 영역을 관측하는
그 쉽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 줄어든 영역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 줄어든 영역을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갖출 만큼의 배는 다 갖췄거든요. 다 갖췄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무인화, 자동화될 새로운 해양 시대가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